바닥에 팽개친 낡은 보자기 사이로 헌 수첩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서름에 발로 차버리려다 겉장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이야, 내 막내딸 진이야. 내 정신이 다 도망가기 전에 겨우 몇 자 적어둔다. 지난 5년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이라 소리치고 아줌마라 부르며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이번 설에도 형님들에게 명품을 안기시더니 제 발밑으론 때 묻은 보자기를 던지며 넌 남이라 못 박으셨죠. 하지만 그 보자기 속엔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마다 몰래 숨겨둔 눈물겨운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37년 묵은 눈물이 터져 나온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2살 세갈진이입니다. 경기도 광주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메여오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봄이었어요. 서울 종로의 조그만 예식장에서 저는 이 집안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25이었죠. 시댁은 경기도 광주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서 제법 여유가 생긴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큰 한옥에서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셨죠.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마치 중고 가전제품 살 때 흠집 없나 살피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큰 형님이 옆에서 피식 웃으셨죠. 큰 형님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대학 나온 걸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약사하셨고요. 학력 컴플렉스라는 게 뭔지 저는 그 결혼 첫날부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선과 그 웃음이 37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를 거라는 걸요. 결혼 초기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남편 성호 씨는 거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광주에서 작은 건자재 가게를 운영했는데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온 생활이 매일 반복됐어요. 저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3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았죠. 손에 시멘트 가루가 배어서 손금이 하얗게 갈라졌어요.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명절마다 형님들이 오시면 저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야 했어요. 전부치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까지 스미고 설거지물에 손끝이 쭈글쭈글해져도 형님들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죠. 큰형님은 명절 때마다 이 말을 꼭 하셨어요. 진이야, 역시 너한테는 부엌 일이 제격이야. 우린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칭찬인지 무시인지 모를 그 말에 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웃기만 했어요. 속으로는 이가 갈렸지만요. 둘째 형님은 더 교묘했어요.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제가 뭔가 의견을 내면 고개를 살짝 돌리며 큰형님에게만 말을 거셨거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그게 37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심이라는 게 종이장처럼 얇아져요. 바람만 불어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 준서 덕분이었어요. 1991년에 태어난 준서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명절에 제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면 슬금슬금 들어와서 접시를 날라주곤 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준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부엌에 안 서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작 6살짜리가 엄마 서름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준서는 지금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35살이 됐는데 아직도 주말마다 전화해서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 아이가 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1년 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드시고 30분 뒤 또 밥 달라고 하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하루에 20번씩 하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상담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4시간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요양원을 알아보거나 가족 중 한 명이 전담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모였어요. 큰 형님은 70대라 체력이 안 된다고 하셨고 둘째 형님은 약국 운영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셨죠. 요양원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를 버릴 셈이야? 이 집에서 죽을 거다. 그 고함이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형님들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막내 며느리니까 내가 해라. 배운 것도 없으니 딱 좋잖아. 소리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37년 동안 눌려 살았던 자존심이 고개를 든 거예요. 좋아, 내가 해주지. 그 대신 이번엔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다. 솔직히 순수한 효심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단 간병비는 공동부담이에요. 월 200만 원씩 두 형님이 나눠주세요. 큰 형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형님도 마지못해 동의했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번만큼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성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생 많을 텐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2021년 11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방에 병원용 침대를 들여놓았어요. 침대 난간에는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게 쿠션을 둘렀고 머리맡에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침대값 85만 원, 쿠션이랑 용품 합치니 120만 원이 들었어요. 형님들한테 영수증을 보냈더니 큰 형님은 이틀 뒤에야 절반을 보내셨고 둘째 형님은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첫딸은 그래도 할만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밥을 떠드리면 고맙다고 하셨고 가끔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수고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날이면 37년 서러움이 녹는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니도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그 따뜻함이 진짜였기에 그 뒤에 올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사람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맑은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요. 2022년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던 4월, 어머니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밤낮이 뒤집혔어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 2시, 3시에 벌떡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셨죠. 현관문 잠금장치를 3개나 달았는데 어머니는 귀신같이 하나씩 풀어내셨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잠이 깨서 보니 어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3월인데 복도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층 로비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잠옷바람에 슬리퍼도 안 신고 경비실 앞에 쭈그려 앉아 계셨죠. 경비 아저씨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뒀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아파트 복도에 어머니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벽이라 여기저기 불이 켜지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마치 제가 학대범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머니를 부축해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는데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잠이 들어도 귀는 항상 열려 있었죠. 어머니 이불 스치는 소리만 나도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거울을 보면 제 엄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여름이 되자 대소변 문제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실수하시는 정도였는데 8월쯤 되니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기저귀 한 팩에 28,000원, 한 달에 6팩씩 썼으니 16만 8천원이 기저귀 값으로만 나갔어요. 물티슈, 위생패드, 방수패드까지 합치면 한 달 위생용품비만 25만원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숨을 참았는데 하루에 5번, 6번 갈다 보면 그 냄새가 제 피부에 배어드는 것 같았죠. 마트에 장 보러 가면 혹시 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신경 쓰여서 향수를 손목이며 목이며 뿌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코를 찡긋하길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날 집에 와서 샤워를 40분이나 했어요. 떼수건으로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밀었는데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낮에 가게에 나가 있으니 대소변 처리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밤에 들어와서도 어머니 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아 끙끙대는데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 기저귀를 마저 갈아드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노후란 말인가? 가을 일행이 손목이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부축하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으니 손목에 무리가 온 거죠.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손목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웃기지 않아요? 어머니 대소변을 누가 받아내나요? 보호대를 차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 간병을 계속했어요. 밤마다 손목이 욱신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라고 해봐야 5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죠. 큰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잘 계시냐? 별일 없지? 수고해라. 그 세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간병비 200만 원은 처음 석 달만 꼬박꼬박 오더니 그 뒤로는 들쭉날쭉 했어요. 큰형님은 부동산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셨고 둘째 형님은 약국 리모델링 비용이 나갔다며 미루셨죠. 2022년 한 해 동안 형님들에게 받은 간병비를 다 합쳐보니 1,400만 원이었어요. 약속한 금액의 58%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살림에서 메꿨어요. 성호씨 가게 수입이 월 350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병원비, 약값, 위생용품비, 식비까지 합치면 매달 180만 원이 나갔거든요. 우리 부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준서가 서울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35살 직장인 월급에서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에 받기가 미안했지만 안 받으면 형편이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의 맑은 순간이 가끔 찾아왔어요. 정말 가끔이요. 한 달에 한두 번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지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셨어요.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2022년 10월이었어요. 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시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이야. 깜짝 놀랐어요. 몇 달째 절 아줌마라고 부르시던 분이 제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달려가서 어머니 손을 잡았더니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주름진 손이 제 볼을 더듬더라고요.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다시 눈이 흐려지셨어요. 정신이 또 멀어져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아줌마 밥 줘. 30초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본 시간이 고작 30초. 그 30초 동안 어머니 눈에 비친 감정이 뭐였는지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저 이 길고 긴 간병의 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컴컴한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022년이 그렇게 저물었어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파스를 붙인 손목으로 어머니 이불을 여며드렸습니다.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2023년은 제가 가장 많이 운 해였어요. 새해 첫날부터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거든요. 세배를 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베개를 집어 던지셨어요. 이어서 옆에 있던 물컵까지 날아왔습니다. 컵이 이마 옆을 스치고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사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물이 제 옷을 적셨죠. 도둑이야!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를 완전히 낯선 침입자로 보고 계신 거였죠. 주먹을 휘두르셨는데 87세 노인의 힘이라고 얕보면 안 돼요. 공포에 질린 사람의 힘은 나이를 초월하더라고요. 어머니 손톱에 제 팔뚝이 긁혀서 피가 났습니다. 세 줄짜리 긁힌 자국이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그때부터 폭력이 일상이 됐습니다. 밥을 떠들이다가 숟가락을 뺏겨서 손등을 맞고 기저귀를 갈다가 발길에 턱을 차이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어요. 치매 환자의 공격성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병이 시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건 제 몸이잖아요. 아침마다 팔에 멍이 새로 들었고 긴 소매를 입어 가려야 했어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었습니다. 3월에 준서가 집에 왔어요. 제 팔뚝에 멍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엄마, 요양원 알아보자. 이러다가 엄마 먼저 쓰러져.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형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봐라. 역시 남이라 정이 없다. 결국 내쳤다. 그 소리 듣느니 차라리 맞고 사는 게 나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서에게 괜찮다고 할머니가 아픈 거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달랬어요. 준서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현관문을 닫았는데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성호 씨와의 사이도 멀어져 갔어요. 밤마다 어머니 옆에서 자니 부부가 같은 이불 덮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라고는 어머니 상태 보고가 전부였죠. 오늘 밥 잘 드셨다. 오늘 좀 힘들었다. 병원 예약 잡았다. 그게 우리 부부의 하루였어요. 한 번은 송호 씨가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요즘 너무 안 좋아. 한 번쯤 쉬어도 되잖아. 쉬라고요. 누가 어머니를 봐요. 성호 씨도 낮에는 가게에 있고 형님들은 전화도 안 하는데 허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주잔을 빼앗아 한 모금 들이켰는데 입안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6월에 제 몸이 먼저 항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러워서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성호 씨가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죠. 검사 결과 빈혈의 만성 수면 부족, 여기에 경추 디스크 초기까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가 입원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약을 한 움큼 받아왔어요. 빈혈약, 수면유도제, 진통제, 소화제, 하루에 먹는 알약이 8개였습니다.
약을 꺼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간병을 하는 건지 나도 환자인 건지 모르겠다고. 형님들에게 한 번은 도움을 요청해봤어요. 2023년 여름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어머니를 맡아줄 수 있냐고요. 제가 병원 좀 다니고 몸을 추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큰형님은 2초 만에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 방이 좁아서 모시기가 어려워. 진이야,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봐. 방이 좁다고요. 강남의 32평 아파트에 사시면서요. 전화를 끊고 벽을 한 대 쳤어요.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는데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둘째 형님에게는 전화도 안 했어요. 결과가 뻔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맑은 순간이 오면 자꾸 안방 장롱 쪽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봐도 이미 정신이 흐려진 뒤라 대답을 못하셨죠. 장롱을 열어봐도 옷가지와 입을 뿐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1월 어느 밤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와 장롱 앞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넣고 계시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어머니 손에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더니 어머니가 수첩을 얼른 서랍 안에 밀어넣고 장롱을 닫으셨죠. 그러더니 다시 눈이 흐려지며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아줌마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꿈이었을까 싶었어요. 방금 전까지 또렷한 눈빛으로 뭔가를 적던 분이 순식간에 저를 못 알아보셨으니까요. 장롱 서랍을 열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하신 일이라면 함부로 들춰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그때 열어봤으면 그 뒤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서럽지 않았을 텐데. 2023년 마지막 날 제 아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울리고 불꽃놀이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제 세상은 소독약 냄새와 기저귀 냄새뿐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저는 멍 22개, 긁힌 상처 15개, 병원 방문 9회를 기록했어요. 숫자로 남은 한 해가 그게 제 2023년이었습니다. 2024년이 밝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니, 하나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뇌 우측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약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약값이 한 달에 42만 원이었어요. 기존 약값 18만 원에 새 약까지 더하니 약값만 월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형님들에게 약값 분담을 요청했어요. 카톡으로 처방전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큰형님을 읽고 답장이 없었어요. 둘째 형님은 3일 뒤에 짧게 보내셨죠. 요즘 약국이 어려워서 좀 기다려달라고요.
그 기다림은 2024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둘째 형님이 추가로 보내준 돈은 0원이었습니다. 봄에 어머니 배회 증상이 심해졌어요. 현관문 잠금장치를 5개로 늘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이 안 열리면 베란다로 가셨어요. 4층이었거든요. 한 번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서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뛰어가서 어머니를 끌어안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요. 그날 바로 베란다에 안전잠금 장치를 설치했어요. 설치비 35만원. 이것도 제 호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어머니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억지로 넣어드리면 뱉어내셨죠. 죽을 쓰고 미움을 끓이고 영양보충 음료를 사왔어요. 영양음료 한 박스에 48,000원이었는데 일주일이면 한 박스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체중은 계속 줄었어요. 봄에 48kg이던 체중이 가을에는 39kg까지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안아 올릴 때 뼈가 만져졌어요. 갈비뼈가 손끝에 하나하나 잡히는 그 느낌이 마른 빨래를 개는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7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우시는 건 전에도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거든요. 놀라서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맑은 순간이 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미안하다. 내가 아직 너를 알아볼 때 이 말을 해야 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다. 장롱 아래 서랍 잊지 마라. 그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시 눈이 흐려지셨어요. 제 손을 뿌리치시며 밥 달라고 소리 지르셨죠. 장롱 아래 서랍이라고 하셨잖아요. 열어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일부러 감춘 거라면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내린 판단을 제가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열어볼걸. 가을에 형님들이 추석이라고 얼굴을 비추셨어요. 큰형님은 백화점 한가 세트를 하나 들고 오셨고 둘째 형님은 빈손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 방에 5분 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큰형님이 인상을 쓰며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마르셨어? 진이 너가 밥을 제대로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순간 눈앞이 빨갛게 됐어요. 새벽부터 죽을 끓이고 영양음료 데우고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 뱉어내시는 거 하루에 5번씩 반복하는 게 저인데 한 달에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명절에 와서 5분 보고 그 소리를 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피맛이 났어요. 입술 안쪽을 너무 세게 깨문 거였죠. 형님들이 돌아가신 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킬까봐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60대가 아니라 80대 같았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꺼지고 목에 힘줄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어머니의 맑은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두세 달에 한 번이 됐죠. 그 희박한 순간마다 어머니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어요. 장로 앞으로 가셨습니다. 아래 서랍을 여시고 뭔가를 확인하시고 다시 닫으셨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구분등이 장롱 앞에 웅크려 있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준서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아이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이 닮았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서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3초 만에 다시 눈이 흐려지셨지만 그 3초가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의 흐려진 내 속 어딘가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가 설거지하면서 나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년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몸 좀 챙겨. 내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야지. 아들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누가 보나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이 간병을 어떻게 하나. 기쁜 소식조차 걱정이 되는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 어머니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드셨어요. 39kg의 가벼운 몸이 제 무릎 위에서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장롱 아래 서랍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그 안에 뭘 넣어두셨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이 됐어요. 간병 4년차에 접어드니 제 몸이 늙어가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서 5분은 침대 끝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약이 또 늘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알약이 11개가 됐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내셨죠. 가끔 제 손을 잡으시긴 했는데 저를 알아보고 잡는 건지 그냥 반사적으로 잡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맑은 순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봄에 준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저는 요양보호사를 불렀어요. 하루치 비용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하루 쉬는 건데
그 하루가 아들 결혼식이라니. 제 인생에서 온전한 하루가 이렇게 귀한 것이 됐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을 만났어요. 큰 형님은 새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고 둘째 형님은 머리를 새로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산 원피스를 입었어요. 지퍼가 헐거웠습니다. 그 사이 살이 너무 빠져서 옷이 제 몸에 걸쳐져 있는 것 같았죠. 큰형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진이야, 얼굴이 왜 그래? 사람들 보는 데서 좀 펴. 준서 결혼식인데.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우는 건 신부 어머니 몫이지 시어머니 간병하는 막내 며느리 몫은 아니니까요. 준서가 입장할 때 제 쪽을 힐끗 봤어요. 그 아이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계 끝나고 형님들과 잠깐 이야기가 오갔어요. 큰형님이 대뜸 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올해 설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큰 집에 모이자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하자면서요. 어머니를 이동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형님 말투는 가벼웠어요. 마치 짐 하나 옮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가족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설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맑은 순간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반년 넘게 한 번도 없었는데 12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 환자에게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힘을 쓰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요. 맑은 순간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장롱 앞으로 가셨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고 때로는 뭔가를 적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서랍에서 분홍색 보자기를 꺼내 펼치시는 걸 봤어요. 때가 묻어 누르스름해진 낡은 보자기였죠. 그 안에 뭔가를 넣고 다시 싸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고는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직 아니야. 설에 줘야 해. 누구한테 주신다는 건지 뭘 주신다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스스로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존중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를 큰형님 집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 준비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갈아입을 옷, 약, 영양음료. 큰 가방 2개에 짐을 쌌어요. 마치 해외여행 짐을 꾸리는 것 같았는데 제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어머니 짐이었죠. 설 당일 아침 어머니를 부축해서 성호씨 차에 태웠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강남 큰형님 집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아파트에 도착하니 둘째 형님도 와 있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흐리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맑은 순간이 온 거였죠.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큰형님, 둘째 형님, 저 홍호씨.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큰형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창농, 내 방 창농에서 가져왔지?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설 모임 전에 어머니 방 장롱에서 뭔가를 미리 꺼내온 모양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안방에서 커다란 보자기를 가져오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큰형님에게 악어 가죽 가방을 건네셨어요. 큰형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는 표정이었죠. 다음으로 둘째 형님에게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쥐어주셨어요. 둘째 형님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보따리 구석에서 때 묻은 분홍색 보자기 뭉치를 꺼내시더니 제 발밑으로 툭 던지셨어요. 넌 어차피 우리 집 성씨도 다른 남이잖니. 이거면 가분하다. 가져가라. 그 말이 귓속에 맴돌았어요. 남이잖니. 남. 37년이 남이고 5년 똥오줌이 남이고 새벽마다 기저귀 갈던 손이 남이라고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형님들 얼굴이 보였어요. 큰형님은 민망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두 번째 형님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닌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를 집어들었어요. 때가 묻어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모서리가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코끝에서 시큰한 게 올라왔어요. 눈물이 아니라 모멸감이었습니다. 5년 간병의 값어치가 이 꼬질꼬질한 보자기 한 장이라니. 나는 끝내 이 집안의 식모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보자기를 가방에 쑤셔놓고 일어섰어요. 성호 씨가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어디가? 이미 정신이 흐려진 뒤였어요. 저를 다시 못 알아보시는 거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어요. 성호 씨가 차를 몰았는지 버스를 탔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현관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내 거실 바닥에 팽개쳤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보자기가 풀리면서 안에서 뭔가가 삐져나왔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와 누런 서류봉투 하나. 화가 나서 발로 차려다가 멈췄어요. 수첩 첫 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거든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진이야,
내 막내딸 진이야. 내 정신이 도망가기 전에 몇 자 적어둔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그 떨리는 굽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글씨. 색이 삐뚤어지고 간격이 들쑥날쑥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필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670평짜리 땅이었어요. 형님들은 이 땅의 존재조차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수업을 넘겼어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순간이 올 때마다 몰래 적어두신 거였죠.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들이 제 기억과 겹쳤습니다. 새벽에 장롱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적고 계시던 그 밤들이요. 2022년 3월. 오늘 진이가 내 기저귀를 갈다가 허리를 삐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끙끙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줬다. 미안해서 죽고 싶었다. 2022년 10월. 오늘 잠깐 정신이 들어서 진이 얼굴을 만져봤다. 볼에 쑥 들어가 있었다. 나 때문이다. 2023년 7월. 큰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아프다고 끊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것들. 수첩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신이 맑을 때마다 자신 때문에 무너져가는 저를 보셨던 겁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큰 애들은 껍데기만 좋아하니 가짜 명품을 줬다. 그래야 조용할 테니까. 속 깊은 내 딸 진이에겐 내 전부를 주마. 넌 남이 아니라 내 마지막 기둥이다. 가짜 명품이라고요. 큰형님에게 준 악어 가죽 가방도, 둘째 형님에게 준 다이아 반지도 전부 가짜였어요.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진짜 재산은 이 때 묻은 보자기 안에 넣어두시고 일부러 저를 남이라 부르며 밀어내셨어요. 형님들이 탐내지 못하게요. 그 모진말이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보자기를 펼쳐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올해 1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맑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진이야, 내가 이걸 읽을 때 나는 아마 널 못 알아볼 거다. 그래도 알아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한 이름이 너였다는 걸.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성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등을 쓸어주었어요. 며칠 뒤 형님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이 그 가방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감장을 받아보니 4만 원짜리 모조품이었대요. 둘째 형님 반지도 큐빅이었고요. 큰형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짓을 한 거라며 진짜 재산을 내놓으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간병한 제가 관리합니다. 법대로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큰형님이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어요. 37년 동안 고개 숙이던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지금은 2026년 3월 말이에요. 창밖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제 얼굴을 보고 물으셨어요. 아줌마 누구야? 저는 이불을 여며들이며 웃었습니다. 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어머니가 갸우뚱하시다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알아들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땅 문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그 굽은 손마디가 나를 진짜 딸로 품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예요. 인생은 때로 이 낡은 보자기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장 빛나는 보석은 늘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단한 오늘 속에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진심이 숨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